자, 이번 시간에는 장부의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이 장부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어, 회계 순환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가 지금 어떤 것부터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약간 리마인드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뭘 갖다 설명해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 회계 담당자는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었고, 회계상의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결합관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결합관계에 의해서 회계상의 거래를 다 분류를 해봤더니 요 세 가지 그 거래 종류가 생기더래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설명해 드렸고요. 자, 거래를 갖다가 이제 장부에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분기장에다가 분기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분계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분계라는 것은요, 이 정의를 갖다가 설명할 때, 요 분계라는 것은, 색깔이 왜 이거냐? 분계라는 것은, 첫째, 회계상의 거래라면 내가 계정을, 차변 요소, 대변 요소에서 계정을 무엇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까? 요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계정이 차변에 있는 것과 대변에 있는 것은 180도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차변 요소인지 대변 요소인지 얘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차변 대변까지 결정이 됐다면 금액을 갖다가 기록한다. 요 절차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분계라는 게 분계 절차라든지 분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요걸 결정하는 과정이 분계라, 이렇게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분계란 용어를 갖다가 엄청 많이 듣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의를 갖다가 설명하는 건 회계 원리 기초 과정에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설명을 굳이 안 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분기장에다가 분계라는 방법으로 분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기장에 있는 내용들, 분기장의 말뜻이, 장부의 그 뜻이, 회계상의 거래를 거래 발생 순서대로, 그다음에 일자별로 기록하는 장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기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분기장에 차변, 대변 기록해 놓으면, 기록은 해놓고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돈 거래를 모두 다 기록해 놨다면 그 장부는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효용성이 별로 없어. 있을 때마다 현금이 됐던 예상 매출금이 됐던 그 하나하나 찾아서 얼마 들어갔고 얼마 나갔고 보기가 너무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계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그 계정 과목별로 총 계정 원장이라는 곳에다가 나누어서 정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계정 과목은 얼마가 발생했는지, 얼마가 회수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바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장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총 계정 원장이라는 데다가 옮겨 적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전기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발생하는 돈과 회계상의 거래의 모든 것을 발생하는 순서대로 기록해놨으니 이 분기장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분기장을 갖다가 총계정원장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 얘는 또 보기가 더 좋게 해놨어. 그럼 얘도 중요하겠죠. 분기장에 기록된 모든 것이 총계정원장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 그 끝에 장자 붙은 게 다 장부인데, 얘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장부의 분류법에서 얘를 주요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부의 주요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장부의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내용이 바로 장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는 여기 장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장부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록상에 지면 이를 장부라고 합니다. 장부의 뜻을 설명해 놨네요. 자,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장부의 분류가 있어요. 장부의 분류. 여기 장부는요, 크게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부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그림을 기억하시게 되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계장, 총계정원장 두 개를 주요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보조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보조부는 보조 기입장이라는 거 하고요, 보조 원장이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조 원장을 보시게 되면 아까 총계정 원장에서 얘를 줄임말로 제가 원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저 원장 좀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 원장이 총계정 원장을 의미하는 걸까, 보조 원장을 의미하는 걸까? 이 총계정 원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조 원장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원장 얘기면 의미하는 것이 총계정 원장인 거, 주요부의 총계정 원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조기입장을 보시게 되면 보조기입장에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그다음에 받으러옴 기입장, 지급어음 기입장, 그 계정들이 낯설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장부를 갖다가 보조기입장, 이걸 갖다 다 외워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들 벌써 이거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외우는 건지를 몰라서 연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면 금방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우선 보조 기입장의 뜻, 보조 기입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 봤을 때, 담당자의 그 현금을 담당하건 당좌 예금을 담당하건 그 담당자의 업무 일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보조 기입장의 뜻이에요. 기입장이라는 것은 여기 현금 출납장 하나 예를 들면, 현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현금이 들어올 때 기록하고 현금이 나갈 때 기록하고 하루 종일 현금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록하겠죠. 그렇게 다 보니까 이게 업무 일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보조 기입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현금도 그렇고 당좌예금도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거나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 기록하겠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 금액은 크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다 기록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대부분 이 거래를 하면 다 기록하시게 됩니다. 옛날에는 장부에다 기록했지만 요즘은 다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장. 매입장은 보통 물류센터에서 옛날에는 다 회계 쪽에서 관할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겠죠. 또 반대쪽에서 물건이 출고되면 그것도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그런 장부를 그 매입장이다, 매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받으러옴이나 지급어음도 금액이 크다 그랬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수표처럼 어음도 발행하거나 우리가 받았을 때 기록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입장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는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복습하면서, 여러분 당좌 자산의 첫 번째 통합 계정이 뭐였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었죠. 여기 첫 번째 계정이 뭐였어요? 구분 계정으로 현금. 자, 이 현금, 여기 현금 출납장 있죠. 여기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 계정했던 현금, 얘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기록하는 장부를 뭐라고 부른다? 현금 출납장이라고 부른다. 그럼 금방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게 뭐였었어요? 당좌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 예금을 개설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당좌 예금을 개설하는 목적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어음을 기록하는 그 기능을 갖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개설했다면 당좌수표, 여기 보면 당좌수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기록하는 것을 당좌예금 출납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라고 쓸 거죠. 우리가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할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 기록장, 기입장, 말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받으러음 기입장, 출납장 다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요거만 알고 있어도 순서대로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러움 기입장, 그 다음에 지급어음 기입장 다 기억할 수 있죠. 이해만 하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 기입장하고 보조 원장하고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보조 원장은요 제3자와 대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부가 바로 보조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름 좀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한번 여기 볼게요. 우선 알아보기 쉬운 여기 매입처 원장하고요. 매출처 원장을 봐요. 매입처 원장은 우리가 물건을 사왔어요. 그리고 돈을 아직 안 줬단 말이죠. 거래한 내역을 기록하는데 만약에 매입처에서 받을 돈과 우리가 줄 돈 기록해 놓은 게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럼 싸워야 되겠죠. 아니면 맞춰볼까요? 맞춰봐야 돼. 그래서 기록을 대조해서 누가 정확히 맞았는지 그 대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 보조 기입장보다는 뭔가 조금 더 중요한 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장이란 말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처 원장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거 있는 곳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입처다, 매출처다 이걸 구분해서 옛날에는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차후에 회계 프로그램에서 매출처, 매입처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거래처 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 원장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매입처가 됐던 매출처가 됐던 장부를 갖다가 얼마를 줄 게 있고 또는 얼마를 받을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도 프로그램에서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상품 재고장은 제가 지금 잠깐 빼놨는데 이 상품 재고장도 마찬가지로 제3자와 대조 기능이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데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여기 매입장하고요 매출장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물건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얘를 갖다가 기록하겠죠. 들어왔다고. 매출 담당한 사람은 매출을 다 기록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80개 나갔네요. 현재 몇 개 있어야 돼요? 20개 있어야 되는 거. 이를 갖다가 매입장과 매출장을 상품 재고장 하나에다가 통합시킨 거예요. 그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재고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틀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매입 쪽이 잘못한 걸까? 매출 쪽이 잘못한 건가? 모르죠? 맞춰봐야겠죠. 그래서 상품 재고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3자와 대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부라고 해서 보조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 물론 지금도 쓰는 회사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장부들이 여러 가지 구성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장부의 분류 하나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분기장, 자, 보도록 할게요. 분기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든 아까 제가 간략하게 써드렸던 모든 거래요. 근데 모든 거래인데 회계상의 거래 아닌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의 기록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거래라 했다 할지라도 회계상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발생 순서대로 분기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갖다가 분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어 있죠. 분기하는데 여기 병립식이란 말 뜻이 나란히 보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 차변하고 대변하고
나란히 철도의 열차처럼 여기 해놨죠. 그래서 양쪽 병립, 양쪽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뜻이고요. 차변, 대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적요라는 말은 우리 지금 흔히 쓰는 말로 메모라는 뜻이에요. 거래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거래가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여기 간단하게 좀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분면을 배웠었는데 지금 우린 분기장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총기정원장에 전기 옮긴다는 거 배웠죠. 그러면 총기정원장은 1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한 장일까 두 장일까, 책처럼 두꺼울까? 두껍겠죠. 그래서 분기장에 있는 이 거래가 총계정 원장에 몇 페이지에 기록이 됐는지를 표시하는 참고 페이지 수예요. 그래서 원면 그러면 총계정 원장의 페이지, 분면 그러면 분기장의 그 페이지 수, 이걸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분할식이라 했는데, 분할식은 애시당초 왼쪽 오른쪽이 아예 양쪽 극대극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분기장을 갖다가 분할식 분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지껏 대부분 기록해 보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여기 분할식보다는 병립식이 훨씬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병립식 분기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립식에 대한 분기장도 이런 거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모든 거래 발생 순서대로 어떤 장부 설명하는 거다, 분기장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요. 자, 총기정원장이에요. 총기정원장은 분기장에 분기에 기입된 거래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계정 과목별로 옮겨 적는다는 뜻이에요.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계정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 하고, 표준식, 잔액식이 있다. 학습 편의상 T자형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손으로 기록해서 사용할 때 여기 T자형, T형, T계정이라고 많이 부른다 그랬어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T 계정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니까 T계정이 그런 거구나. T계정은 바로 요 표준식 총계정 원장의 모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차변, 대변 대칭돼서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표준식 계정은 이렇게 제가 계정들 그릴 때 반 나누어서 그렸던 요 모습이에요. 순서는 날짜, 적요, 분면. 분면은 분기장의 몇 페이지, 그다음에 금액, 또 대변도 마찬가지로 날짜, 적요, 분면, 금액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모양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팁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호를 갖다 여기 회계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W에다가 짝대기 딱 그어져 있는 거, 이거 원화 표시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표시 나와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혜진 씨, 요거 뭐라고 불러? 요 기호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고. 응. 골뱅이? 누가 가르쳐 줬어? 참 신기하게 어떻게 이거는 다들 골뱅이로 통일하고 알고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죽겠어. 어디서 배웠냐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 혼자 득도했어? 터득한 거야? 주워 들은 거야? 어디에 떨어져 있었는데? 참, 다른 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누군가가 이걸 보고서 골뱅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외국인 애가 왔길래 이거 설명하면서, 자, 골뱅이라 했더니 고뱅이. 고뱅이가 아니라 골뱅이. 그랬더니 이게 왜 골뱅이냐? 너 이런 거 안 봤어? 골뱅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네. 장난하냐? 네가 보기에도 영어처럼 생겼구만.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그럼 이거 뭐라 그래? 그랬더니 이거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요, SI라고 부른대요. 왜 SI라고 불러? 그랬더니
여기 저는 한번 딱 듣자마자 이해는 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 여기 앞에 안에 있는 게 영어에서 필기체로 A자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원래는 필기체라면 이렇게 at 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기호로 만든 거예요. at이라는 단어를 at 이렇게 해서 사인을 만든 거예요. 그럼 왜 at 사인을 갖다가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느냐? 영어 단어에 이 at이라는 단어의 뜻이 전치사가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앞에 쓰면 몇 시에, 장소 앞에 쓰면 어디에. 그런데 이런 수량, 물건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퍼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한 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심?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W 이거는 원화 표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화가 몇 개당 금액이란 뜻이다? 한 개당. 그래서 우리 뭐 한글로 쓰게 되면 얘를 단가라는 것은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한 개의 가격 그걸 표현해요. 물론 단가라는 한자 용어도 한자어이긴 한데요. 한 개당 얼마 이런 것처럼 영어로는 한 개당 얼마, 개당 얼마 할 때 요거 SIN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SI라고 유식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나 정말 궁금해. 처음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이 누굴까? 꼭 그런 거 같잖아요. 요즘도 겨울 되면 찹쌀떡 그거 떨죠? 메밀무 찹쌀떡 그렇게 거 얘기하잖아요. 아, 못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찹쌀떡 안 좋아하는구나. 겨울 되면은 아주 유명했던 그, 메고 다니시면서 파는 분이 톤이 그렇게 장사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혜진 씨가 골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 똑같아. 찹쌀떡, 그다음에 뭐 메밀묵 이런 식으로 멘트가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그 말투로 장사를 그렇게 시작한 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어. 그래서 아유 거기 찹쌀떡 팔 때 다니시면서 그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선 그렇게 톤을 만드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씀이 나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썰렁하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여기 골뱅이라고 얘기 쓴 거는 누군가가 썼던 말이긴 한데 골뱅이 모양처럼 아마 껍데기 모양처럼 생겨서 편하게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의 기호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또 혹시 저처럼 그런 실수하지 말고 모른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SI라고 부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넘버 이거 보통 뭐라고 불러요? 여기 지금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말이에요. 샵이 무슨 뜻이에요? 샵의 뜻. 피아노 어릴 때 배워보신 분들 있잖아요. 샵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여쭤보면 저 샵 아파트에 살아요. 더 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될 것이고 샵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쓰고 많이 계실 텐데 샵 펜슬이 있죠. 샤프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샤프 펜슬 보통 이걸 줄여서 우리 샤프라고 부르는데 샤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끝에가 날카롭죠. 뾰족하게 생긴 거. 근데 펜슬 거기서 연필 나오죠. 흑심 심 넣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샤프 펜슬은 끝 모서리가 뾰족하게 생긴 펜 연필이다 그래서 샤프 펜이라고도 쓰고요. 또 음악에서는 높이가 높은 걸 뜻해요. 소프라노처럼 생긴 거죠. 높이가 높아지는 거, 높게, 날카롭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말의 시에 날카로운, 날카로운 이런 말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이기도 해요. 음악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 샵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더 높은 음을 갖다가 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뭘로 사용한다? 넘버. 넘버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숫자. NO. N은 노가 아니라 노란 단어 옆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의 줄임말인 거예요. NUMBER 넘버. 근데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회계에서는 숫자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를 사용하니까 번호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DR이라고 쓰면 차변. 우리는 차변이 무슨 뜻이라 그랬었죠? 그냥 아무 뜻 없어요. 왼쪽이라 그랬죠. 영어에서도 단어의 뜻은 대러, 부채, 채무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런 거 꼭 따라갈 거 없이 그냥 왼쪽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대변은 DR에서 CR로 돼 있죠. 크레디터, 채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얘도 별다른 의미 들지 말고 그냥 오른쪽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AC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드렸었죠.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찍은 거. 요거는 상동이라는 뜻이고요. 상동은 한자어로서 위와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기 수업의 내용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지난주 4월 21일 날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를 4월 21일 날 학습을 했는데 지금도 여기 똑같이 4월 25일 날 4월 20일 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통 이거 상동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주소 쓸 때 주소지. 자기네 주소가 원래 주소지.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 똑같다고 쓸 때 위에 똑 쓰기가 불편하니까 상동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상동이란 단어의 한자어는 이렇게 윗상자하고 같은 동자 같습니다 이렇게 뭐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한자어 세대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뜻은 윗상자 위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원면 총계종 원장의 몇 페이지를 뜻하는 거고 분면 분계장의 몇 페이지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호도 한번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회계 순환 과정에서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수업 시작하면서도 말씀해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거래의 발생,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분계한 것을 총 계정 원장에다가 뭔다? 전기 옮겨 적는다 그랬죠. 여기 계정 과목별로 옮겨 적는 것을 우리 전기라고 한다. 그러면 분계장도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회계상의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날짜별로 다 기록해놨으니 분계장도 되게 중요한 장부다.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을 더 보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기록해 놓았으므로 얘도 되게 중요한 장부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주요부라고 부른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사용하는 모든 장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프로그램 보시면서 익숙해지라고 미리 용어들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는 그 시점, 즉 우리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기초는 며칠이에요? 1월 1일로 하기로 배웠죠? 자, 그러면 기말은 며칠일까요? 12월 30일. 우리는 이 업무를 갖다가 계속 이어서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연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1년을 마감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말에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각 회사에서는요, 월 결산을 해요. 매달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 목적상 지금 기말 한 번 하는 걸로 월마다 결산한다고 해서 연결산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매달 결산하다가 연말이 되게 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던 거 있죠.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또 틀렸던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기말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결산 절차라고 불러요. 결산 절차에서 얘는 지금 회계 원리 수준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재무제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든다 그랬었죠. 여기 회계 원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정도는 요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장부라는 파트를 지금 여기서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파트
이제 결산 파트를 넘어가고 결산 파트가 여러분이 수업하셔야 될 이 회계 원리 교재에서 마지막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 시간 저기 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회계 순환 과정 마지막 절차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다시 자세히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밑에 기출 확인 문제하고 기출 확인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무슨 뜻? 대충 그런 뜻. 기출 문제가 많은 곳들은 출제가 빈도수가 높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기본 연습 문제도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분계장에다가 기록하세요. 그런데 분계하라는 것은 여기 회사의 거래 내용을 내가 이런 거래를 잘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연습하는 거라 그랬었죠. 있던 거라도 쓰시면서 뭐 여기 적요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분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분계하게 됐으면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야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가 필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얘 또 많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연습하셨으면 여기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금융 전문가인데 거기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주면서 탈출하는 도와주고 탈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아마 한 세네 번을 본 것 같아요.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알고 보면 재밌어. 우리 직종하고 연결된 게 있어서. 자, 그랬다는 얘기고요. 요 시산표부터는 이제 결산 절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산 절차는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